그 로마는 같은 시기에 있었던 중국의 한나라보다는 훨씬 부유했어요. 그것은 이제 지금 해마다 금속이 얼마나 생산이 되었는가를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령 표를 보시면 맨 왼쪽에 이제 로마 제국 그리고 한 제국, 중국 한 제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철을 얼마나 생산했는가, 구리를 얼마나 생산했는가, 납을 얼마나 생산했는가, 은을 얼마 생산했는가, 또 금을 얼마나 생산했는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령 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큰 숫자로 보면은 한나라에서 생산한 철이 5천이었다고 본다면 한 해에 로마 제국은 얼마예요? 82,500.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구리는 어떻습니까? 구리는 한 제국에서는 뭐 거의 생산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로마의 경우는 15,000. 납은 어떻습니까? 납도 그렇고요. 은은 어떻습니까? 은 같은 경우도 보면 로마 제국이 생산한 은과 한 제국의 은의 생산량을 비교하면 2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로마 제국의 GDP와 한 제국의 GDP를 이것만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수십 배 내지는 수백 배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봐도 좋은 것이 그 당시에 이미 실크로드가 있었잖아요. 실크로드가 있었는데 비단길이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한 해마다 중국의 한나라로부터 수입한 비단량이 있어요. 그 비단이 수십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중국의 비단을 사다가 로마의 귀족들이 옷을 치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로마 제국의 경제력이 대단했다. 중국에서는 로마로부터 사가지 않았죠. 거의 아무 물건도 사가지 않았죠. 그것은 중국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필요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지나친 평가고 그럴 만한 경제력은 실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로마도 결국 망한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기번 같은 근대의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는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썼고요. 이런 책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제국 로마는 왜 멸망했을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좀 과장하면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는 1000가지 썰들이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주 중요한 것으로는 너무 넓었다. 그러니까 통치의 한계를 벗어났다. 기술상의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토가 무한히 확정되지 않는 한에서 관료제도가 정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금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조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결국 귀족들은 시민들에게 떠넘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불만을 품게 되죠. 자꾸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세 도피의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런 와중에 내부적인 약화 현상을 목격한 주변 이민족들이 침략을 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그 침략 전쟁을 벌이던 로마가 이제는 거꾸로 침략을 계속 받아서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간추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국의 말기에는 항상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끌고 가다가 결국은 골물대로 골마서 터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변경에 있었던 게르만족이 강해집니다. 그 게르만족들이 로마의 문화에 익숙하기도 하면서 게르만족 자체의 어떤 야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로마의 용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20년 동안 군복무를 해도 연금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군대를 안 가려고 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대를 로마인으로 채우지 못하고 외지인을 고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병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는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의 아파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 평민들은, 보통의 로마 시민들은 갈수록 양극화가 되면서 갈수록 극빈층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월세를 주면서 사는 불쌍한 처지로 전락한 시민들이 많았다. 중산층의 몰락이 심했다. 반면에 귀족들은 여전히 배를 불리면서 살았다. 그게 이제 큰 문제고요. 그렇게 냉대를 받은 시민들, 차별을 받은 시민들이 폭발지경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복지제도는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잠재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면 국가를 하루도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결국 황제는 많은 돈을 쓰게 되죠. 많은 지출을 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표를 매수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20만 원 기초연금 주니까 나한테 투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노인연금 5만 원 늘려줬으니까, 내가 경로당 난방비 10만 원 더 줬으니까 표를 나한테 달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죠. 이런 로마는 실용적이기도 했지만 복지 포퓰리즘이 유행한, 그러면서 폭군이 등장하는 거죠. 황제 숭배가 횡행합니다.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콜로세움 같은 그런 건물이죠. 포퓰리스트들. 지금도 우리는 양당 정치를 하면서 두 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상대당이 뭔가 시민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내놓으면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건 결국 민심을 이용하는 정치적 야욕의 분출인데요. 이게 결국은 로마 말기가 되면은 모든 황제들이 다 선동 정치가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정치는 많은 국가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동 정치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가들은 로마 역사를 설명하면서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뿐인 복지정책이 아니었던가. 빵을 나눠줘야 사람들이 굶지 않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오락거리가 없잖아요. 낙이 없으니까, 인생에 희망이 없으니까 콜로세움에서 서커스를 보여줘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어쩌면 넷플릭스도 서커스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로마는 로마의 종교가 바뀌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로마의 저 변방에서 일어났죠. 나자렛의 예수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 땅에서 일으킨 종교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로마의 심장부로 파고 들어옵니까? 결국 로마의 길을 따라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제국의 길을 따라서 금지된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금지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교라고는 천주교인 거죠. 신교는 나중에 갈라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탄압을 하고 탄압을 하지만 결국 지하로 숨은 기독교 신자들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주 혹독한 박해를 하죠.
그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막지 못하고 로마 전체 인구의 약 10%가 기독교화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는 결국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그 자신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통치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로마는 결국 로마 말기에 이르러서 4세기에 이르러서 결국 국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국교는 뭐였습니까? 본래의 국교는 다신교죠. 그러니까 주피터를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그리스 신화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해서 그 그리스의 많은 신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신이 로마의 황제다라고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신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을 로마 신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창의성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들이 상상하는 신들의 세계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로마화한 거죠. 그만큼 로마는 실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리스 신화가 로마 신화가 되는 것인데요. 그 신화에 의존한 다신교 신앙을 유지하다가 일신교를 주장하는 기독교를 만나서 탄압으로 맞섰지만 결국은 막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로마 말기에 로마는 기독교 세계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세계가 될 적에 크게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서 길게 설명할 겨를은 없습니다만 오래전부터 가장 억눌림을 많이 받은 종교적으로는 천재적인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렇게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아까 우리가 본 로마의 길이 큰 역할을 했고 또 로마가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데는 지중해라고는 조건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지중해는 그리스의 교역망이 퍼져나갔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카르타고가 교역망을 건설한 지역이기도 했는데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지중해라 가능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중해라 가능했단 말은 다른 바다와 지중해는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지중해는 말 그대로 지브랄타 해협을 통해서 대서양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의 큰 호수와도 같아요. 바다는 바다인데 호수와도 같은 바다예요. 일반 바다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바다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인 항해가 쉬운 곳이죠.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에 동서남북으로 많은 민족들이 여러 개의 나라를 형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안 교역을 통해서 즉 바닷가를 따라서 배를 편안하게 몰고 가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과 교역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교역이 고대로부터 크게 발달했어요. 선박이 아주 원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제적인 교역에 종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서양 세계는 일찌감치부터 국경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연대, 하나의 상업의 말하자면 시장의 연대, 시장권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것이 다른 세계에서는 불가능했죠. 동아시아 세계에서도 우리의 황해 바다는 비교적 내해와 같은 지중해와 비슷한 조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지중해에 비하면 조건이 아주 나빴죠. 지중해와 비슷한 조건이었다는 것은 우리도 해안선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9세기가 되면 장보고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우린 그를 해상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중해는 그보다 여건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고대부터 그렇게 교역이 발달하고 지중해를 따라서 대제국이 들어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죠.